네, 안녕하세요. 올가즈입니다. 자, 연중과 유동성 시리즈 5부작의 마지막 화에 왔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0% 빠지고 정신이 없어서 사실 지금 시황을 다뤄야 할 것 같은데 오늘 5부까지만 하면 지금 진행하는 연중과 유동성 시리즈의 전반부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얼른 하고 시황 이야기로 내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부터 코스피 숏한다는 이야기도 유튜브에서 언급해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유동성 시리즈 댓글로도 4부 보니까 계속 문의를 해오시기도 하고 워낙 시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제가 커뮤니티에 짤막하게 노트를 남겨두긴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시황 이야기로 돌아갈 때까지 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벨리 참가자분들은 제가 칼럼 오늘 하나 올렸으니까 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중과 유동성 시리즈 지금 5번째 영상 진행 중인데요. 이제 전반부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1부에서는 우리가 연중과 관련된 유동성 지표 5가지를 공부했고 2부에서 기준금리의 구조에 대한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 3부부터 2022년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부터 23년도 SBB 사태 이르기까지 유동성 흐름을 쭉 공부한 다음 지난 4부에서 SBB 사태 이후 부채한도 협상과 이번 2024년에 이르기까지 유동성 흐름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5부에서는 4부의 마지막에 다루기 시작한 2024년 하반기의 유동성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4부의 마지막에 이 시기에서 소마 계정은 양적 긴축 중이니 매달 시장 유동성을 빼가고 있고 대출 창구 같은 경우에는 BTFP 이런 부분이 반년 내로 양적 긴축 4개월 분량만큼 빠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나머지 두 개의 계정에서 이런 부분을 상쇄를 해주는 요인이 있을지를 봐야겠죠? 근데 사실 영래포와 TGA 계정의 역학은 꽤나 단순합니다. 우리가 3, 4부에서 쭉 살펴보았듯이 둘 다 옐런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시중으로 풀어놓을 수 있는 유동성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뤘지만 영래포 잔고는 옐런이 단기채를 발행함으로써 영래포에 있는 자금을 시중으로 유동성으로 꺼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TJ 계정은 재정 지출과 일반 만기 상환으로 유동성에 더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옐런의 대선에 대한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지금부터 한번 8월부터 대선이 있는 11월까지의 유동성 환경을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소마 계정의 경우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연준이 매달 국채시장에서 양적 긴축을 250억 달러를 하고 있고 모기지 시장에서 350억 달러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지금 모기지 금리가 높아서 채무자들이 조기 상환을 하지 않고 있어서 150억 달러 수준밖에 긴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매달 400억 달러 정도씩 빠진다고 보면 되는데요. 8, 9, 10, 11월까지 400억 달러씩 빠지면 총 1600억 달러가 소마 계정에서 빠지겠죠. 그리고 유동성 지원 창구에서 1100억 달러가 내년 3월까지 상환되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11월까지 절반 정도 빠진다고 가정하면 이제 550억 달러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지금 영래포 시장에 8천억 달러, TGA 어카운트에 8,500억 달러가 있습니다. 일단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재무부의 단기채 순발행 측면을 보면 이거를 끌었을 거라는 힌트는 충분히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QRA라고 하는 재무부가 발행하는 분기별 재정 펀딩 계획 그 자료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TBAC 공고문 등에 대한 이야기까지 봐야 더 전체적인 그림을 완벽히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영상으로 만들면 또 3, 4부작 정도 되는 시리즈 분량이라서 그냥 지금 이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냥 옐런은 단기채를 충분히 발행해서 남아있는 영래포 시장의 자금을 끌었을 의지 그리고 재정 지출을 통해서 TJ 어카운트를 끌었을 의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미묘해집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 오히려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듯이 대출 창구에서 상환이 빨라지겠죠. 두 번째는 영래포 잔고와 관련해서 우리가 앞서 1, 2부에서 2022년도 금리 인상 때문에 단기채 금리가 영래포 금리를 상회하면서 영래포에 있는 자금이 단기채를 통해 시중의 유동성으로 끌어져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시장의 심리가 짙어지면 이로 인해서 단기채 금리가 영래포 금리를 하회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머니마켓 펀드, 딜러, 사모펀드 등의 금융기관은 굳이 영래포 잔고에서 자금을 인출할 인센티브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중금에 대한 영래포 잔고의 유동성 버퍼 역할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죠.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이야기인데 이 사태를 막으려면 이번 3, 4분기에도 옐런이 부지런히 단기채를 찍어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까 전에도 언급했지만 양적 긴축의 타겟 양은 장기채 쪽이 250억 달러이고 MBS 모기지 쪽이 350억 달러인데 고금리 환경에서는 모기채의 조기 상환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준은 모기지 쪽에서 현재 350억 달러가 아닌
150억 달러씩만 긴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새로이 낮은 금리로 재대출을 받기 위해서 현재 모기지를 상환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겠죠. 그러면 양적 긴축의 실효적인 액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오히려 유동성 측면에서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을 둘러싸고 또 파월과 옐런의 미묘한 줄다리기, 그런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준이 만약에 9월에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소마 계정 이 부분에 있어서 MBS 쪽에서 양적 긴축의 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생기고, 또 대출 계정 관련해서 BTFP 대출의 상환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고, 또 영래포 계좌 관련해서 지중금 감소에 대한 버퍼로 작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의 이런 빨간불이 요 세 가지 계정에서 켜지게 되면 옐런이 재무부 쪽에서 단기채를 많이 찍어서 영래포 자금을 끌어내거나 혹은 TGA 계정을 소진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지급준비금은 현재 3조 1,800억 달러 수준에서 3조 달러 이하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준금이 3조 달러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2023년 초 SBB 사태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였는데요. 우리가 지금 수준이 여긴데, 안 그래도 양적 긴축과 대출 창구 상환으로 인해서 이 밑으로 내려가게 생겼는데, 이 세 가지에서 빨간불이 켜지면은 3조 달러 이하로 대선 전까지 훅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준도 얼마 남지 않은 유동성 버퍼를 의식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난 6월부터 양적 긴축에서 장기채 쪽 타겟을 기존의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축소하는 그런 QT 테이퍼링을 실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옐런이 단기채를 찍어내고 TGA 계좌를 풀어내든지 혹은 파월이 양적 긴축을 중단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지 않으면 대선 즈음 혹은 그 전에 시중의 유동성에서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그래서 이러한 역학을 파월과 옐런의 공조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는 공조를 하겠지만 일정 수준은 우리에게 보이진 않는 치킨 게임과 견제도 저는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옐런은 파월에게 만약 내가 하반기에 단기채를 덜 찍고 TGA 계정을 풀지 않으면 시중 유동성이 SBB 사태 수준 이하로 급감을 할 텐데, 이러고도 네가 양적 긴축을 안 멈출 수 있을까 하고 있는 것이고, 파월은 옐런에게 네가 분명 대선 위에서 재정 지출 과도하게 풀어놓을 게 확실하고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파이팅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양적 긴축을 멈출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각자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이 저의 어느 정도는 뇌피셜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의 빌드업이 연준과 유동성에 대한 시리즈 전반부 5부작이었고요. 후반부 시리즈 토픽은 그럼 연준은 양적 긴축을 도대체 언제 중단할까에 대한 추정입니다. 아니 그냥 속 시원하게 양적 긴축 그래서 몇 월에 중단하는지 시점을 말해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반부 5부작에 대해서 리서치를 행했던 우리 매크로팀의 훌륭한 RA가 벨리 플랫폼의 다른 칼럼으로 리서치해서 정리해 놓은 것을 보시면은 이게 그냥 몇 월에 한다 그렇게 간단한 결론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유동성 발작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그널들을 통해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둔 부분부터 시작해서 양적 긴축이 딱 몇 월에 멈춘다는 결론보다는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 프레임과 그것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읽을 수 있을지, 그런 힌트들이 중요하고, 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또 엄청나게 좋은 지식들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연준과 유동성 후반부 시리즈로 기획을 또 해볼까 하는데요. 근데 전반부에 비해서 후반부가 난이도가 꽤 높은 데다가 양이 많아가지고 이걸 또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서 살을 또 붙이다 보면 후반부는 5부작이 아니고 한 10부작 정도 될 느낌이라서, 일단은 지금 연준과 유동성 시리즈는 여기서 일시적으로 마무리하고, 지금 오늘 코스피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시급하니까 제가 다음 영상부터는 시황 이야기로 좀 돌아갔다가 추후에 다시 기회가 될 때 이 후반부 이야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연준과 유동성 전반부 5부작 요약을 쭉 해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1부에서 연준의 유동성을 읽는 5가지 지표를 배우고 2부에서 연준의 기준금리 관련 메커니즘을 총정리한 뒤에 3, 4부에서 2022년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 나타난 유동성의 흐름을 쭉 살펴보았고, 이번 5부에서 3, 4분기 유동성 환경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프레임을 확립하였는데요. 이 5부작을 통해 연준과 유동성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확립하시고 나면 추후에 뉴스를 보실 때도 그렇고 연준의 FOMC나 재무부의 발표를 보실 때도 그렇고 훨씬 더 뉴스나 정보를 읽는 시야가 업그레이드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5부작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연준과 재무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분석하는 스스로의 프레임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본 시리즈를 리서치해준 우리 아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 시황 이야기로 돌아갔다가 추후에 여유가 또 생기게 될 때 연준과 유동성 시리즈의 후반부 양적 긴축을 도대체 언제 중단할지 그 시점을 가늠하는 파트를 유튜브에서도 시리즈로 만들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감기 때문에 좀 목이 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